오늘 아침 일라디오. 장마는 아직인데 비가 여전히 잦습니다. 오늘 아침도 경기 동부 지역,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 지역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오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날씨가 변덕 부리는 걸 걱정하실 텐데요. 오늘은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나는 건 잠시지만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고 일부 내륙에는 우박이 예보된 곳도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비 미리 해두셔야겠고요. 충북과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농작물이 한참 자랄 시기에 내리는 비 고맙긴 해도 그 비로 피해 입는 일은 없게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2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다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로 시작합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드리니까요. 힌트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정혜은입니다. 오트밀이라고 들어보셨죠? 우유나 요거트에 넣어 먹기도 하고 빵이나 쿠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오트밀이 바로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을 볶아서 납작하게 누르거나 거칠게 부순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공한 것을 죽처럼 조리해서 아침 식사 대신 먹는 음식을 오트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적인 음식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데요. 주로 전남 강진과 전북 정읍 등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 농가도 늘고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활용 방법을 찾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니까 기대해봐도 좋겠죠? 이쯤 되면 다들 정답을 눈치채셨을 테지만 그래도 오늘 시원하게 노래 힌트 드리고 갈게요. 애국가의 후렴구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이것을 보존하자는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 온 것이 하나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좀 처리해달라는 농업계 요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저처럼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고향이나 아니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이 기부금을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의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저에게는 반대로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은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령화 공동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정되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는 또 다른 방안을 찾기 위했던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요. 이 고향 기부금에 대한 제도 도입의 요구는 20대 국회에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기부를 내 고향에 한다.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이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있고 거기에다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이 온다면 농산물의 새 판로가 또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이런 기부와 같이 고향이나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싶기도 한데 법안이 제정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시행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좌초됐다가 지금까지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세수 감소 우려가 이제 반대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오늘 24일에 국회 법제사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농업계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자체가 105개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법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지금 경마는 전면 중단 상황인데 축산 관련 단체에서 온라인 발매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마 수익금 중 일부는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기금 재원 중 하나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마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촉발기금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점에서 이걸 보는 다른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5월에 경륜과 경전 같은 경우는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비교를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경마 중단으로 그 말을 키우는 농가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륜이나 경전과는 달리 경마는 1차 산업, 그러니까 이 말을 키우는 축산 농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에 따르면은 경마 중단으로 인해서 국내 말 생산 축산 농가의 절반이 폐업했다고 하고요. 남은 농가들도 사실 손실 누적으로 인해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단협뿐만 아니라 한농연 등 농민단체에서도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마사이법 이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이천에 있는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근 마을에도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있는 득평리는 물론이고요. 이천 시내까지도 지금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잿가루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나 그리고 계속되는 유독성 연기 여기에 대해서 진화에 사용한 이제 소화 용액이 뒤섞인 오염수까지 지금 흘러나오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물류센터 인근 복화천에서는 폐사한 물고기가 떠오르는 등의 전방위적인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쿠팡 측에서는 주민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이고요. 오늘부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를 접수해서 위원회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과 같은 농가 피해와 분진 등에 따른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자산 훼손에 대해서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보상이 이루어질지도 아직 모를 일이고요. 특히 농지가 오염이 됐다면 장기간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할 거면 피해를 면밀히 조사해서 장기적인 피해까지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은 쿠팡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법률 대리를 맡기면 되니까 별일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피해를 입은 주민, 농민들은 곧바로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하지였습니다. 벌써 6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맘때 텃밭 풍경은 어떻습니까? 이제 점차 해가 짧아져 곡식들이 익어가는 철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해가 짧아져 가면 단일성 작물인 대부분의 곡식들은 내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철. 그러니까 하지 전까지는 뿌리 채소나 잎 채소들이 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다른 기간으로 접어든 거네요. 네. 동지에서 하지까지의 기간은 해가 길어져가는 기간이라 그때는 장일성 작물들이 꽃을 피웠죠. 시금치나 무, 배추, 대파, 근대와 같은 작물들이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었었고 이제는 반대로 단일성 작물, 해가 짧아져 가면서 단일성 작물인 곡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네. 작물이 참 이렇게 해의 길이에 따라서 또 반응한다는 게 신기한데 모든 작물이 해의 길이를 알고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의 길이와 무관하게 아무 때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작물들이 있어요. 이런 작물들은 중일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상추, 쑥갓, 당근과 같은 작물들이죠. 이렇게 해의 길이에 따라 그리고 하지 즈음에 장마가 있어서 농사는 봄 농사와 이렇게 가을 농사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네, 장일성, 단일성, 또 중일성 작물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작물이 이렇게 해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혹시 그 길가의 가로등도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 밭은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로를 따라 이어져 있어서 네. 밤에는 방범등이 환하게 텃밭까지 이렇게 비춰서 작물들의 결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민원실에 밭을 향하는 빛을 좀 갓으로 가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가로등마다 관리번호가 있어서 이 번호를 알려주고 밭으로 향하는 빛을 가리는 가림판을 설치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작물들이 이제 그 시간에는 빛을 안 받으면서 좀 쉴 수 있는 거네요. 네. 식물은 낮 시간 동안 동화작용을 해서 밤 시간 동안에 이게 동화작용한 결과물을 수송을 하게 됩니다.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식물이 체외에서 취한 물질에 화학 변화를 가한 다음에 생물의 생활에 필요한 화학 구조물로 바꾸는 일을 말하죠. 또 녹색 식물의 광합성처럼 이산화탄소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렇게 밤에도 빛이 비치면 그런 수송 작업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쉬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안 들어올 때 하는 일이 밤에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가로등 불빛이 그걸 방해하니까 그걸 이제 얘기해서 가로등 번호를 얘기해서 꼭 가림판으로 가려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빛공해라는 말이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군요. 네. 그래서 빛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텃밭 농사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의 텃밭은 공원이나 산책로 주변에 자리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빛공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때 꽃이 안 피우고 또 열매도 안 맺히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로등도 보면 이제 한
이쪽 3분의 1 정도는 검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가림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바로 그쪽으로 향하는 빛의 자리에 뭔가 자라고 있을 때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군요. 청취자분들 질문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아지는 게 때가 된 것 같은데 꽃이 안 피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열매도 안 열립니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게 빛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가을 들어 시금치가 꽃이 피고 또 들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는 이유입니다. 역으로 이런 빛을 또 이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봄에 시금치 씨앗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에 심으면 씨앗을 받을 수 있고 들깨의 경우는 깻잎을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원리를 파악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작물을 심고 가꾸는데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초보 농부들 경우엔 꽃이 열릴 때가 아닌데 열린다. 또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안 맺히면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건가. 그냥 기다리거나 이제 관장님께 질문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내 텃밭에 충분한 낮 시간 또 충분한 밤이 번갈아 찾아오는지를 그 환경을 먼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장님 또 초보 농부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잎사귀 색이 변할 때 또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때거든요. 오늘 이 궁금증도 좀 풀어주실 거죠? 네. 요즘 저에게 잎사귀 사진을 보내주면서 무슨 병일까요? 아니면 무슨 영양이 부족한 걸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물의 잎이나 줄기로 나타나는 증상은 증상은 같아도 사실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질문하시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네. 환경오염이 원인일 수도 있고 영양결핍, 병충해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영양결핍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병충해랑 오염은 빼고 영양결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그 전화에 다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다들 찍어서 그냥 보내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군요. 네. 잎에 뭔가 변화가 있는데 이게 영양결핍 때문일 때 주로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나요? 먼저 잎들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떤 잎들이 잎의 어느 부분인지가 중요합니다. 새로 나오고 있는 어린 잎인지, 나온 지 오래된 늙은 잎인지, 아니면 그 중간 나온 잎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잎맥 사이만 노랗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 사진만 크게 찍어 보내면 관장님이 알기가 어려우신 거군요. 이게 어린 잎인지 중간 잎인지를 이걸 볼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좀 보자면 새로 나온 잎이 노랗게 됐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새로 나온 어린 잎이 노랗게 되는 경우는 철분과 망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철분과 망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퇴비라든지 아니면 거름의 뒷면을 보면 어떤 성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표시하는 표시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파악해서 철분과 망간이 충분히 들어있는 퇴비나 거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중간으로 올라가 보면 중간 잎이 노랗게 변했을 땐 또 다른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어요? 네. 중간에 자라는 잎이 노랗게 변한다면 몰리브덴이라는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이고요. 또 오래된 잎이 노랗게 되는 경우는 질소 성분이라든지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의 결핍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는 퇴비의 뒷면을 보시면 각 영양 성분이 이렇게 비율별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걸 파악하셔서 거름량을 또는 이제 어떤 거름을 줄지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식물의 새로 나온 잎인지 중간인지 오래된 잎인지 이 잎이 노랗게 되는 경우는 어떤 특정 성분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보충해 줘야겠어요. 아까 잎맥 사이가 노랗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죠? 네, 엽맥은 초록색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이 여육 조직이 노랗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이나 망간의 결핍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량 원소들은 대개가 퇴비에 골고루 들어있어서
퇴비로 해결할 수 있지만 혹시 퇴비에 그런 성분이 없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라도 복합 4종 비료라든지 뭐 이런 거름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네. 자, 4678번님께서 잎은 멀쩡한데 이게 색깔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잎이 오그라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가 부족한 걸까요? 이때는 오그라드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위로 오그라드는지 아래로 오그라드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위로 오그라드는 경우에는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오그라드는 경우는 칼륨 결핍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앱솜 솔트라든지 이런 근육 이완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활용이 되고요. 칼륨 결핍이 있을 때는 되게 재거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칼륨 결핍엔 재거름 기억해 두시면 바로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578 청취자께서는 이게 색이 변하는 건 변하는 건데 약간 잎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때 해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물 부족이면 시들어가는 증상도 함께 오지만 이 경우에는 잎 끝이나 변두리가 타들어가듯 마르는 증상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예. 오래된 잎이 타들어가면 위에서 오래된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더 진행된 경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 칼륨, 마그네슘, 아연 결핍 증상이고요. 반대로 새로 나온 어린 잎이 타들어간다면 붕소 결핍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붕소거름은 대개가 이런 거름에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퇴비라든지 거름에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따로 붕사라고 하는 거름을 구입하셔서 주셔야 합니다. 네, 노랗게 변한 게 더 진행된 경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잎이 변한 증상에 따라서 해결책을 하나씩 짚어봤는데 사실 이 작물이 자라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 함께 작용을 하는 거니까 다른 조건이 영향을 주는지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증상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해오면서 했던 작업들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면 진단이 훨씬 편해집니다. 네. 환경의 원인인지 또는 병충해인지 아니면 거름의 영향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면 거름을 언제 줬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줬고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뿌린 것이 무엇인지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농사 기록을 꼭 남겨두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어떤 걸 줬는지를 기록을 해두면 원인 찾기가 쉬워지겠네요. 일기 쓰듯이 농사 기록을 꼭 남겨라 늘 강조해 주시는 부분인데 해결책을 빨리 찾으려면 농사 기록이 있어야겠어요. 자, 요즘 관장님 텃밭을 통해서 작물 수확도 수확이지만 또 다른 점을 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던데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원예 치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흙과 작물이 주는 또 다른 혜택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경우인데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흙과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처방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퇴역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의사들이 텃밭 활동을 권하고 있다고 해요. 흙에서 나오는 방성균의 향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물의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흔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토양 속 좋은 성분들이 몸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깨끗이 씻지 않고 흙이 약간 좀 묻어있는 형태로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텃밭은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걷거나 들어올리는 한 가지의 단조로운 운동이 아니라 이런 운동들이 다양하게 함께 들어있고 또 그 결과를 작물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이렇게 작물의 변화와 자연환경을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큰 기능을 하는데요. 스트레스 감소는 더 나은 면역 기능과 관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7월 들어서 이렇게 또 밖에 활동이 많아질 때 지금 약간 늦긴 했지만 그래도 가을 농사라도 텃밭 활동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보람이 있잖아요.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원예 치료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진짜 사람이 흙과 떨어져 살 수 없다. 이런 흙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텃밭 농사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치료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진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텃밭 활동들을 좀 해보신 분들은 주위에 좀 많이 권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텃밭이 주는 혜택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더구나 또 이런 텃밭 활동의 결과로 수확한 음식들은 또 신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재배해서 거둔 농산물이만큼 또 낭비할 가능성도 줄어들어서 작물 전체를 소비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텃밭 활동을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보내면서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또 텃밭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어린 자녀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청취자 문자 한두 개 보고 이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859님께서 안녕하세요 관장님. 감자 마늘 수확 후에 작물 심기 전에 살충제나 퇴비를 다시 넣고 땅을 일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네. 일단 감자나 이런 마늘 종류는 거름을 많이 한 상태로 재배했던 곳이라서 사실은 이제 새로 거름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름이 적게 들어가는 작물로 이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또 부득이 거름이 많이 필요한 작물을 다시 심어야 된다고 한다면 다시 거름을 넣고 또 뒤집어주는 작업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작물을 뭐로 할지를 일단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네요. 5681님, 관장님 텃밭에 쪽파 심으려고 합니다. 요즘 심어도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이제 장마가 좀 늦춰지긴 했지만 장마가 곧 있을 텐데요. 장마가 그친 다음 7월 중에 쪽파를 심는 게 좋습니다. 네. 김옥주님께서 고추가 많이 열리길 기대했는데 아직 2-3개씩만 열립니다. 더 많이 달리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올해는 좀 아직도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고추들이 제대로 이제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른 밭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가평에서 농사 짓고 있는 황진옥 농부라고 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들에 의문점이 갖기 시작한 게 이제 농사를 발을 들여놓은 첫 발걸음이었고요. 저희는 닭을 조금 키워서 유정란 생산하고 있고요. 각종 채소하고 허브 같은 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AI가 더 많이 저희가 신경도 많이 쓰고 더 걱정이 많이 됐어요. AI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이거든요. 주변에 발생이 됐을 적에는 무조건 다 살처분되는 거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저희가 닭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닭에서 나오는 그런 분변들이 굉장히 좋은 퇴비가 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이제 퇴비장에서 잘 발효를 이제 시키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 양질의 퇴비가 돼요. 그걸 다시 땅에 돌려주면 땅에서 자라나는 작물들이 그러니까 무르는 거나 이런 것들에 좀 강하고 병에도 좀 강한 편이고요. 맛있습니다. 일기가 너무 이렇게 널뛰기를 하니까 지난 겨울에 너무너무 추웠잖아요. 그때 벌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밭에 벌들이 아주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벌을 찾아보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열매 채소 같은 게 열매 맺는 게 좀 올해 많이 걱정이 돼요. 저 과수원에.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물론 농사는 저희 소신해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굉장한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칭찬을 해주면 더 맛있는 채소를 재배해야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농사를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뭐 계획이라는 것은 농부들은 항상 그럴 거예요. 아마 내년에 농사 더 잘 지어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연 순환 농법으로 좋은 먹거리 생산하겠다는 소신을 가진 경기도 가평의 황진옥 농부 만났습니다. 도심 안에서 열린 농부 시장에서 만나 뵀는데, 이 농부님 수확물 사려는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인터뷰하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또 필요했습니다. 자, 오늘 들려주신 그 노력과 소신이 좋은 농산물로 이어지고 또 실제 먹어본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찾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맛에 대한 자신감도 아주 높으셨고요. 앞으로도 자연과 소비자를 함께 생각하는 모두에게 이로운 농사생활 이어나가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21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자, 하지 지나고 이번 주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비가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아직 비가 안 오더라도 오늘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 중에 강원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농작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10에서 60mm까지 꽤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충북과 남부 내륙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비 잘 해두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내려갔어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57명이었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고요. 지난주 월요일이 399명이었으니까 약 4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오늘도 300명대 중반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만 걱정되는 것은 델타 변이인데요.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는 전 세계 80여 개국까지 퍼졌고 우리나라에서도 150여 건의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성인의 80%가 백신을 접종한 영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00명대로 늘어났고요. 이스라엘에서도 확진자가 늘면서 마스크 착용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한편 이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1차 백신 접종자는 1,500만 명을 넘겼습니다. 1,501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29.2%가 최소 1차 백신을 맞았고요. 이 백신별로 정해진 회차를 모두 접종한 접종 완료자도 400만 명을 넘겨서 인구 대비 8%에 육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60세에서 74세 고령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게 다음 달 5일부터 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이분들에 대한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 남성이 있었는데 그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이 됐나요? 네, 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한 이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망 사례인데요. 이 3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받았고 이달 5일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서 의료기관을 찾아 한 차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식 저하까지 나타나면서 이달 8일 상급병원을 찾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6일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이 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맞은 뒤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최초 목격했던 직원 신고가 있었는데
두 차례 묵살이 됐었다고 하네요. 네, 어제 KBS가 이 화재를 처음 목격한 쿠팡 직원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이 물류센터 1층에서 포장을 하던 쿠팡 직원에 따르면 이 화재 당시 경보음이 울렸지만 이 물류센터 내부에서는 오작동으로 치부하고 이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10여분가량 지나고 이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출구 쪽으로 갔을 때 이미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쿠팡에서 근무할 때는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가 없어서 직접 119에 신고를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택배를 트럭에 싣던 노동자들에게 불이 났다고 소리를 먼저 지르고 이 보안 요원에게 황급히 뛰어가서 화재가 났다고 알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안 요원이 이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퇴근해라라며 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고 이에 다시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코로나 감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알렸지만 오히려 비웃음까지 받으면서 묵살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 대피 방송은커녕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직원 A씨의 주장인데요. 결국 119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그로부터 다시 10분이나 지난 새벽 5시 36분이었습니다. 화재는 초기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데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것인데요. 한편 쿠팡 측은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는 입장을 낼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피해 지원 센터를 개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어제 오전 서울에서 대면 협의를 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인데요. 지난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대화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놓은 직후 이런 협의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메시지가 주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협의에 참석한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이 자리 모두 발언을 통해서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우리의 조율되고 실질적인 접근법은 북한과 외교에 열려 있고 또 이를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화와 대결 모두를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주목하며 미국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언급이 미국이 곧 긍정적 회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 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 및 확산 위험과 이 북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 경제에 이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 연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열릴 거라고요? 네, 민주당은 이번 달 후보 접수를 받고 경선 절차에 돌입해서 오는 9월 대통령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내에선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이 경선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측근들이 군부를 떼더니 지금은 주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측은 경선 일정 변경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는 경선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면서 의총을 통해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청와대는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김한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의 대학생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이 교육비서관의 이승보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발탁했습니다. 이미 한번 언론을 통해 거론된 바 있는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민주당 법률 대변인과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고요.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 병해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이 정무비서관은 그동안 전직 국회의원들이 맡았습니다만 이 김한규 비서관은 의정 경험이 없는데요.
이 청와대는 당에서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1996년생으로 올해 25살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이고요. 민주화 이후 최연소이자 또 최초의 대학생 비서관이 됐습니다. 네. 자, 삼성이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한 이후에 처음으로 파업이 있었다고요? 네, 이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 어제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창사 이래 첫 파업이고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선언 이후 이 삼성 계열사에서 벌어진 첫 파업이기도 합니다. 이 파업 규모는 노조 간부 40여 명 정도이지만 이 노조는 4억의 농성 천막을 치고 24시간 숙식을 하면서 노조원들과 소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디스플레이 노조는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2,400여 명이 가입돼 있어서 규모가 적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동안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지난해 실적 등을 근거로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사측은 기존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인상률 이상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차이가 약 2.3%포인트 정도인데 또 노조는 사측이 구체적인 자료도 주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4999님,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감자를 캤습니다. 하지 때 캐는 건데 올해는 잘 됐어요.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출근 전에 일할 시간 길어서 좋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9992님, 시원한 하루 되기를 바라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셨고요. 9415님, 아침 버스 첫 차 출발 전에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행복한 방송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